엄연주.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여전히 더위와 함께 끈끈한 기가 묻어나고 있다. 8월이 며칠 남지 않았고 저녁 무렵이지만 여름은 등등한 기세를 조금도 누그러뜨릴 대세가 아니었다. 저녁 식사 준비를 간신히 마치고서 여자는 식탁 위를 행주로 닦기 시작했다. 30년이나 된 식탁은 모서리만 약간 닳았을 뿐 별로 낡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신혼살림을 장만하러 가구점에 들렀을 때 가구점 주인이 적극 권했던 식탁이다. 목질이 최고로 좋은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다니까요. 평생 쓸 수 있을걸요. 실증 나서 버릴까 망가져서 못 쓰게 되진 않을 거구먼요. 나중에 두고 보시오. 내 말이 맞나? 그 말 덕분에 어머니는 여자의 신혼 가구 중에 가장 고가인 식탁을 사주게 되었다. 몇 해 전에 어머니도 세상을 떴고 여자 또한 30년 세월만큼 늙었지만 식탁만은 견고한 모습 그대로 주방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여자는 자신의 손길이 되살려낸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식탁을 바라보며 역시 품위가 느껴진다고 만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거실에서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났다. 누굴까 하는 기대로 여자는 하루 종일 연락 없던 가족들을 차례대로 떠올려 보았다. 남편, 딸, 아들. 다들 얼마나 바빴으면. 그래, 이해한다고. 순간 한없이 넓어진 마음이 되어 여자는 송수화기를 집어 올렸다. 기대와 달리 동생의 음성이 높게 울려났다. 언니, 생일 축하해! 그날 처음 듣는 생일 축하 인사였다. 동생의 인사가 반갑고 고마운 만큼 하루 종일 품고 있던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이 더해졌다. 여자는 그만 울컥해져 잠긴 목소리로 고맙다고 겨우 대답했다. 분명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여자는 며칠 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렸던 터였다. 여자는 음력 생일을 고집하는 탓에 생일 며칠 전 미리 가족들에게 알리는 수고를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럴 때면 약간 치사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음력 날짜를 일일이 따져 생일 때마다 가족 중 누군가 기억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걸 인정하고 나니 여자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괜한 기대 뒤에 따르는 서운함보다 치사함을 참아내는 편이 나았다. 어쨌든 여자의 생일 발표에 가족들은 바쁘니 생일 축하 행사는 주말로 미루자는 의견들이었다. 행사라고 해보아야 외식하고 생일 케이크 자르는 정도지만 그 시간도 못 낼 형편이라니 여자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만 앞주에 당겨서 하지 않고 미뤄서 하는 게 불만이라는 표시를 하다가 딸에게 여지없이 한 방 먹었다. 당기거나 미루는 거나 뭐가 달라. 어차피 당일이 아니잖아. 생일은 미루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다가 여자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결국 달라질 것은 없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일 당일이 거의 저물어 가려는 시점에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건 완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여자에게 비로소 들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오후 내내 가족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는 서운함에 더해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런 줄 알 리 없는 동생은 의아해했다. 근데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더위를 먹었나 봐. 더운데 불 앞에 서 있다가 보니 멍해지면서 정신이 없네. 먼 놈의 더위가 이리도 오래 간다니. 8월이 다 끝나가건만. 이맘때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잖아. 여자는 더운 날씨에 온갖 혐의를 다 뒤집어 씌우고는 이 말 저 말 떠벌리려는데 동생이 중간에서 말을 잘랐다. 그러게 누가 생일날까지 불 앞에 서 있으래. 오늘 같은 날은 식구들끼리 밖에서 식사하는 거야. 설마 언니 손으로 이 더운데 미역국까지 끓이진 않았겠지?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서 픽픽 소리를 내며 더운 김이 새어나오는 미역국 냄새가 눈앞에 어른거려 여자는 웅얼거리듯 말했다. 다들 바쁘대. 그렇다고 혼자 나가 먹을 수도 없고 명색이 생일인데 미역국은. 언니도 참 왜 그러고 살아. 형부한테 당장 전화해서 근사한 데서 저녁 사달라고 해. 알았지? 동생과의 통화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남편이 들어오면서 여자에게 양복 상의를 내밀면서 말했다. 푹푹 찌네. 에어컨 좀 틀어. 꽃바구니나 생일 선물을 은근히 기대했던 여자는 남편의 양복 상의를 안방 침대에 내동댕이 치면서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질렀다. 당신은 손 없어? 에어컨도 못 틀어? 여자가 지른 소리는 화장실에서 남편이 내는 물소리 때문에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했다. 별 수 없이 여자는 주방으로 가서 거친 손길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좀 전까지 정성스레 닦은 식탁 위에 김치 국물이 번지고 호박 부침개 하나가 나가떨어졌다. 그렇거나 말거나 식탁을 계속 차리는 여자 옆에서 남편은 덥다는 소리를 또 한 번 하고는 의자에 앉았다. 당신이 그렇게 더우면 불 앞에 서 있는 난 얼마나 더웠겠어? 다른 날도 아닌 생일에 말이야.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누르며 말하느라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걸 여자는 느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미역국을 먹던 남편이 숟가락질을 멈추었다. 그러게 내가 그냥 밖에서 저녁을 먹고 올걸.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듯한 얼굴을 잠시 하더니 남편은 생선 접시에 젓가락을 갖다 대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는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딱 벌어졌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여자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소리나게 식탁에 놓았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며 말했다. 생일날 집구석에 처박혀 저녁까지 혼자 먹을 뻔했네. 나를 불러내 저녁 사줄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신 혼자 밖에서 저녁을? 정말 해도 너무해. 여자는 말을 할수록 짜증이 치밀어 올라 끝말은 거의 악을 쓰듯 했다. 가만히 있을 남편이 아니었다. 즉시 그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말했다. 외식은 주말에 다 함께 하기로 했잖아. 근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저녁 준비하느라 더웠다는 말에 먹고 들어올 걸 한 게 잘못이야? 짜증이 나면 그냥 난다고 그래. 괜한 사람 붙잡고 시비 걸지 말고. 누군 놀다가 들어온 줄 알아?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었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었다고에 함축된 의미를 여자도 모를 리 없었다. 간신히 차지하고 있는 상무자리를 회사의 경영 악화로 언제 내놓아야 할지 모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그러자 생일 축하 인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쓰레기통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 버린 꼴이 되었다. 이 순간에 꼭 그딴 말을 해야 하냐. 위협하는 거야, 뭐야. 비겁하게. 짜증스런 손길로 여자는 식탁 위에 먹다 남은 음식물들을 죄다 쓰레기통에 쓸어 담았다. 그러고서도 여자는 분이 풀리지 않아
몇 번 심호흡을 한 후에야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개수대에 옮겨놓은 그릇들을 씻으려고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 거실에서 축구 중계방송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씩씩거리며 거실을 나간 남편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설거지하려던 생각이 순식간에 달아나면서 여자는 식탁 의자에 걸터앉아 자신도 모르게 악을 썼다. 2번 다시 내 생일에 내 손으로 식탁을 차리면 성을 갈 거야.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를 누르고 슛 골인을 외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더 크게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답답해져와 여자는 한운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실거리며 개수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수도꼭지를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내동댕이 치고 싶은 그릇들을 하나씩 말끔히 씻어가는 사이에 울분이 가시며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새 부엌 창은 옅은 남빛을 띠며 제법 서늘한 기운을 품은 바람을 간간히 불러들였다. 마침내 여자가 설거지를 거의 끝낼 무렵 물소리 사이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걸 들었다.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다가 뒤늦게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서 여자는 발을 멈추었다. 응, 잔이냐? 그래, 알았다. 어느새 통화를 끝낸 듯 남편이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남편이 나가고 없는 거실을 둘러보며 일부러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아무 말 없이 급하게 어디 간 거야? 찬이 녀석 또 아빠를 부려먹는 모양이군. 그러다 여자는 순간 짚히는 게 있어 비식 웃었다. 그럼 그렇지. 요즘 취업 스트레스가 쌓여 짜증을 곧잘 부리긴 해도 녀석이 속정은 깊지. 저희 아빠들어 엄마 생일이라고 뭐라도 사오라고 한 모양이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여자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여태 저녁도 못 먹고 학교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하느라 퀭한 눈빛을 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짠해왔다. 여자는 냉동실에서 굴비를 꺼내 급하게 그릴에 굽기 시작했다. 그러고서 나물을 접시에 담고 있는데 어느새 나갔다 들어왔는지 남편이 약간 숨을 헐떡이며 여자 옆으로 다가와 난데없이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다. 대체 이게 뭐지? 여자는 자신의 기대를 한껏 배반한 시커먼 비닐봉지의 정체를 알아내기라도 할 듯 노려보았다. 아, 그렇게 보지만 말고 받아. 찬이놈이 족발이 먹고 싶대서 급하게 사왔어. 더운데 공부하느라 엄청 힘든 모양이야.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 원. 이러다가 젊은 애들이 모조리 백수로. 생일에 돼지 족발이라니. 여자의 귀에는 남편의 말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다. 심한 모욕감에 얼굴까지 확 달아올랐지만 여자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어투로 말했다. 더운데 이 누린내 나는 돼지 족발이 목에 넘어가? 걘 입맛도 참 별스럽다니까.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족발에다가 풀어놓을 심산을 차리는 여자의 속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남편은 퉁명스레 내뱉었다. 당신은 늘 그게 문제야. 애가 먹고 싶대잖아. 그러면 된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시장까지 가서 헐레벌떡 사온 난 뭐가 되냐고. 족발을 계절 따져 먹는다는 말은 또 처음 듣네. 이 사람이 정말 오늘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해봐. 당신 죽고 나 죽고 하는 수가 있어. 여자는 활활 타오르는 두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그러자 여자의 서슬에 질린 듯 남편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놓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주방을 나갔다.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저 안에 든 족발을 패대기라도 치고 싶건만 그렇게 한번 해봐 마라. 두 손을 불끈 쥐고 망설이는 여자 뒤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찬이가 힘껏 그녀의 귀를 잡아당기듯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게 뭔 냄새야? 뭐가 타고 있잖아요, 엄마. 굴비가 타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리고 여자는 급하게 그릴에서 꺼냈다. 시커먼 몸뚱이를 한 굴비가 원망스럽게 여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도 참. 속으로 혀를 차며 여자는 탄 부분을 젓가락으로 걷어내고 덜 탄 쪽으로 뒤집어서 접시에 담아냈다. 그러고서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는데 찬이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에이, 참 좀 잘하시지. 이게 뭐야, 아깝기스리. 근데 족발은 어디 갔어요? 이건가? 부스럭거리며 비닐봉지에서 일회용 접시에 담긴 족발을 꺼내며 녀석은 기어코 분통을 터뜨렸다. 짜증나. 이걸 접시에 제대로 담아놓으면 어디가 덧나? 입맛이 싹 달아나버리네. 순간 여자는 자신의 목에서 나온 것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리를 질렀다. 뭐야, 이 자식아. 안 처먹으면 되잖아. 사내 새끼가 밥상 앞에서 뭔 말이 많아.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지. 이미 쏟아낸 말을 두고 당황해야 할 틈도 없었다. 여자는 의자를 걷어차며 일어나는 찬이의 태도에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셔지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나 취직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스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장승처럼 버티고선 찬이의 몸이 점점 더 팽창되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해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멈칫하다가 일부러 과장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녀석아,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애미 앞에 이게 뭔 태도야?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너야말로 애미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말 돌리지 말라고요. 그래요. 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놈이에요. 죽으라 하고 스펙 쌓아봤자 오라는 데는 없고 더 이상 졸업도 미룰 수 없고 정말 되는 게 없어, 샹. 그냥 콱 죽어버리면 딱이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여자도 질세라 뭐라고 대꾸할 말을 찾는데 벼락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날아들었다. 어찌 된 집구석이야 대체? 그렇게도 할 일들이 없어? 가장 꼴이 우습단 말이지. 그러니 내가 있어도 언성 높여 싸움질이 나는 거라고. 밖에서 죽자 살자 뛰다가 집에 들어와서 좀 쉬려 했더니 이놈의 집구석에선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에이? 쾅 하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여자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방금 전까지 발악하며 대들던 찬이는 세상이 다 끝나버린 듯한 얼굴로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더니 가방을 도로 둘러맸다. 그 모습을 보니 여자는 금방 후회가 되어 현관으로 나가는 찬이를 뒤따라가면서 말을 걸었다. 뭐하러 또 나가니 힘들게. 아무런 대꾸도 않고 녀석은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새로 고쳐매기 시작했다. 가방이 엄청난 무게로 온 힘을 다해 녀석의 등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가방을 얼싸안았다. 난데없는 여자의 태도에 당황해하며 찬이는 황급하게 몸을 뺐다. 그 바람에 여자가 앞으로 고꾸라졌지만 녀석은 모른 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여자는 몸을 일으키고는 빈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서로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야단들이니 우습게 봐줄 수밖에. 우린 정말 우스운 가족이야. 방금 전 자식에게 당한 봉변을 억지로라도 웃어넘기려다가 여자는 눈가에 비적비적 눈물이 새어나오자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러다 어느새 여자는
입을 비죽거리며 급기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귀를 울리는 울음소리가 세월 저편에 숨어있던 서름들을 하나씩 불러낸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여자는 슬픔에 빠져들었다. 호된 시집살이와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 주식 실패로 갑자기 닥친 경제적인 궁핍, 그럼에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뒤엉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을 연출해냈던가. 하지만 그럴 때 정작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서 여자는 작심이라도 한 듯 울기 시작했다. 길고 질긴 여자의 울음은 출렁이는 강물이 되어 갖가지 서름을 싣고 꽃으로 피어났다. 눈물 속에서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들. 여자는 생의 질곡을 수없이 헤매면서도 양손에 쥐인 아이들이 눈부신 꽃으로 활짝 피어날 날을 눈앞에 그리며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이제 장성한 아이들에게 그때 일을 옛이야기 삼아 하면 콧방귀를 끼며 말한다. 엄마만 고생한 줄 알아. 우리도 똑같이 힘들었다고. 눈앞에서 꽃들이 화르르 진다. 사라지고만 꽃들. 마침내 여자는 울음을 그치고 그때까지도 연락 없는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야근이니? 저녁은 먹은 거야? 찬이놈이 한바탕 심술을 부리는 통에 너희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 그 뒤를 이어 찬이놈도 나갔고 정말 짜증나네. 아무런 기척이 없는 휴대폰을 몇 번이나 흘겨보다가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것이 몸을 꿈틀했다. 여자는 순간 반색하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바빠. 엄마의 갱년기는 언제 끝나? 지겨워. 까다로운 광고주 성화에 스트레스가 쌓여 요즘 돌아버릴 것 같다고 비명을 질러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명이 이걸 확 그냥. 여자는 딸년을 내동댕이 치듯 휴대폰을 탁자 위로 던져버렸다. 그러자 그것은 탁자의 한쪽 모서리를 치고서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덩달아 여자도 소리를 질러보고 싶었지만 목 안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죄어와 신음조차 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씩씩거리며 물을 찾아 주방으로 급하게 들어서는데 여자의 눈앞을 잔뜩 어질러진 식탁이 처참한 몰골을 하고 가로막았다. 한 짝씩 제멋대로 떨어져 있는 젓가락, 바닥에 나둔구는 굴비, 여기저기 흩어진 밥알, 일회용 접시 위에 뒤죽박죽 담긴 족발. 그걸 보는 순간 여자는 마치 자신이 능욕이라도 당한 듯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이제 저것들을 치워내고 예전처럼 말끔한 식탁의 모습을 되찾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자는 식탁을 치우는 것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일처럼 느껴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여겨지는지 여자로서도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식탁을 치우고 닦아내며 30년의 세월을 보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갑자기 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중얼거리다가 여자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삔 발목에서 전해져 오는 통증을 참다 못해 아이는 연습실 바닥에 주저앉는다. 백조의 호수는 여전히 흘러나오고 거기에 맞춰 아이들은 우아하고 섬세한 동작으로 백조가 된 듯 발끝을 사뿐사뿐 딛고서 둥근 원을 만든다. 그걸 연습실 한쪽 구석에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보다가 아이는 방해가 될까 봐 살그머니 빠져나온다. 무용 발표회를 사흘 앞둔 터라 뒷자리에 앉아 수업 참관을 하는 학부형들이 많다. 아이의 어머니도 그날 모처럼 시간을 내어 앉아있다가 아이의 뒤를 따라 나온다. 절뚝거리며 걷는 아이의 옆에서 어머니는 조금도 아쉬울 게 없다는 얼굴로 말한다. 안 그래도 그만둘 때가 됐어. 이제 중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 그깟 춤이나 추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중학교 가서. 싫어, 난 계속 할 거야. 발레리나가 꾸민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쉽게 따를 수 없다. 얼마나 오래 졸라서 겨우 시작한 발레인가.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잘라 말한다. 절대로 더 이상 안 돼. 하도 네가 졸라서 잠시 시켜본 거야. 쓸데없이 돈도 너무 들고 너랑 맞지도 않아. 일단 몸매나 얼굴부터 넌 아니야. 발레리나들 봐. 다들 주먹만한 얼굴에 가느스름한 몸매에. 게다가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기나 해.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당장 그만둬. 발레리나가 될 외모가 아니라는 말에 일단 충격을 받은 아이는 더 이상 입을 번긋해보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고 만다. 발레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아이는 발레복과 발레 슈즈를 들여다보며 탄식하고 난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지만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더라도 발레리나가 될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왠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만은 지울 수 없다. 그 후에도 발레하는 꿈을 가끔 꾸었다. 발끝으로 걷다가 어느 순간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여지면서 몸이 가볍게 공중으로 뜨는 듯한 느낌. 그럴 때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여자는 황홀경에 빠져들곤 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몸은 천근만근이 된 듯 무거웠다. 여자는 그 몸을 이끌고 아침밥을 짓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서 식탁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리곤 했다. 안 돼. 저기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고선 몸을 일으켜 고단한 하루의 일상을 시작했다. 도대체 뭐가 끝난다는 거였지. 여자는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멍한 눈빛으로 주방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손때가 곱게 묻은 주방 기구들, 정갈하게 닦인 식기들, 손수 레이스 뜨기를 해서 달아놓은 부엌창의 커튼. 저것들을 놓치게 되면 생이 끝난다고 믿었던 걸까. 하찮은 것들을 움켜쥐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여자는 코웃음을 치다가 벌떡 일어났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딴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을 거야. 여자는 분연히 주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것은 어질러진 식탁이었다. 나를 이렇게 두고 가다니 말도 안 돼. 그동안 해왔던 게 아깝지 않아? 치우기라도 해야 할 게 아니냐고.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용도실에 공구함에서 망치를 찾아들었다. 그런 다음 사정없이 식탁 위를 내리쳤다. 그릇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반찬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지만 식탁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평생 쓸 수 있을 거라던 가구점 주인의 말이 마법의 주문처럼 여겨져 여자는 식탁 위를 한 번 더 망치질했다.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식탁이 버티고 있자 여자는 하는 수 없이 방향을 바꾸어 꽃잎 모양으로 섬세하게 조각된
다리의 중간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마침내 식탁이 비틀하면서 균형을 잃고 한쪽이 약간 주저앉았다. 그러자 망치를 잡은 여자의 손에서 힘이 달아났다. 여자는 아수라장이 된 주방을 한시바삐 탈출이라도 하듯 빠져나와서는 급하게 슬리퍼를 꿰어 신고 밖으로 나갔다. 제법 선선해진 밤바람이 이마 위에 내려온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여자는 손으로 앞머리를 쓸어 올리다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보름을 하루 지나 한껏 부풀어 오른 달이 맑고 환한 빛을 사방으로 내뿜고 있었다. 금광에 미친 내 아버진 해산일이 다 된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서 강원도 어느 산골로 들어가 버렸더란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자식인데도 말이다. 예정일이 며칠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지 않겠냐. 부랴부랴 옆집 할머니가 산파를 불러오고 대여섯 시간이 지나자 네가 태어났지. 그날 밤 널 옆에 뉘어놓고 누웠는데 창호지 문으로 달빛이 환하게 들어오더구나. 도저히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 문을 살그머니 여니 달이 풍덩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 그 달 속에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네 외할아버지 얼굴이 보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머니는 여자의 생일 때면 서운함이 되살아나는 듯 물기배인 어조로 말을 꺼내곤 했다.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동의할 수 없다는 얼굴로 되받았다. 널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지 뭐냐. 그 와중에도 출산 선물로 저 귀한 스위스제 벽시계를 사들고 말이다. 3칠 지나고 동네 사람들이 널 보러 온다는 핑계로 우리 집 벽시계 구경하러들 줄지어 왔지. 게다가 네 첫돌을 얼마나 크게 치렀는지 아냐? 잔치를 14흘 동안 했었더란다. 여기서 행색깨나 한다는 사람들은 다 다녀갔었지. 그 당시에 아들도 아니고 딸 돌잔치를 그만큼 성대하게 치른 집은 아마 우리 집밖에 없을걸. 마루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의기양양하게 가리키며 주장하는 아버지의 발언이 힘을 얻어 어머니의 말은 그만 푸념으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여자는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면 온몸이 달빛에 젖어들면서 물기배인 어머니의 음성이 귓가에서 나직나직 울려나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래서인지 가족 중 자신의 생일만은 유독 음력으로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여자는 생각했다.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떠나버린 세상에 달만 남아 자신을 보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여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길가 양옆에 포장마차들이 불을 밝히며 줄지어 서 있었다. 남편은 저기 어딘가 들어앉아 누군가를 붙잡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을까. 환갑을 바라보는 여편네가 자기 생일 챙겨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려대니 두 눈 뜨고 보아줄 수가 있어야지요. 젊을 때 같으면 애교거니 하겠지만 아니 아예 팍팍 늙기라도 했으면 망령난 걸로나 여기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요즘 바깥 일들이 얼마나 팍팍하게 돌아가는데 철딱서니 없이 집구석에 들어앉아 생일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지요. 괜히 잘못 건드려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보다 내 발로 걸어 나와 잠시 이렇게 술이나 한잔하고 가려고요. 어쩌다 내 신세가 이래 되어버렸는지. 흐흐. 주황색 비닐 천막 밖으로 새어나오는 헛헛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면서 남편이 낸 소리처럼 여겨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곧이어 어디선가
고래고래 질러대는 고함에 여자는 젠 발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다. 달은 여전히 둥글고 탐스런 얼굴로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보름달 같았다고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신부감이 복스럽게 생겨 마음에 든다면서 선보라고 재촉하셨어. 딱 맏며느리감이라고. 정말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였어. 당신을 보는 순간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선본 지 3개월 만에 후딱 결혼식을 치렀던가. 보름달 같다는 말을 최고의 찬사로 여기며 살아오던 여자는 첫 아이를 낳을 때쯤부터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낼 며느리감으로 그들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모난 데 없이 두루뭉술한 성격이나 외모를 보름달에다 비유한 것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던 것이다. 아직도 나를 볼 때 보름달이 떠오르느냐고 묻는다면 남편은 뭐라고 답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다가 여자는 참지 못하고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낄낄거리며 웃는 여자를 행인 하나가 힐끗거리다가 비틀비틀 다가와 느닷없이 말을 걸었다. 아줌씨, 뭐가 좋아 웃었쌌소? 나도 어디 같이 한번 웃어보자고. 사내는 술 냄새를 풍기며 여자의 팔을 낚아채려 했다.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 밀치고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발이 미끈거리며 슬리퍼 바닥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여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는 전속력으로 뛰었다. 서라니깐!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그르렁 그르렁 가래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쩍지근한 여름밤의 공기에 착 달라붙어 자신의 몸을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은 공포로 여자를 사로잡았다.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한참 달리다가 슬리퍼 한쪽 끈이 뚝 떨어져 나가자 여자는 발을 멈추었다. 얼마나 달렸던가. 끊어질 듯 차오르는 숨을 내쉬며 여자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사내는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따라오기를 포기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딘가. 차도 사람도 다 사라져버린 여기가 어딘가.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여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교하게 비치는 달빛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위로 고요하게 내리는 달빛을 잠시 숨죽이며 바라보던 여자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적막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부르르 몸을 떨며 소리쳤다. 문세희. 자신의 이름 석자를 큰 소리로 불러보다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져 입속으로 몇 번이고 웅얼거렸다. 세상 새에 빛날 희라니. 자신과 어울리지 않아 불릴 일이 별로 없는 건가. 그럴 줄 모르고 새로 태어난 딸에게 세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서 우리 부모는 얼마나 뿌듯했을까. 눈앞에 잠시 그 광경을 떠올려 보다가 여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서 슬리퍼를 집어 올렸다. 발가락을 감싸던 앞쪽의 끈이 떨어져 나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여자는 그걸 손에 쥐고서 한쪽이 맨발인 채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여자의 눈앞에 숲길이 나타났다. 무겁게 가라앉은 늦여름의 밤공기 사이로 습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오자 흔들리는 나뭇잎들 사이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여자는 그 냄새를 자신의 폐부 깊숙이 가두어두기라도 할 듯 깊이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고선 어딘가에 이끌려가듯 달빛바다 하얗게 빛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 못 가 울퉁불퉁하면서 가파른 길이 나오고 벗은 한쪽 발이 따끔따끔 아려왔지만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여자는 멈출 수가 없었다. 슬리퍼를 신은 발과 벗은 발이 서로 불균형을 이루면서 자꾸만 몸이 기우뚱거렸다. 여자는 하는 수 없이 한쪽 슬리퍼마저 벗어들고 양쪽 다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날렵하고 선이 고운 자신의 발에 만족스런 웃음을 흘리며 여자는 꿈길을 가듯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토슈즈를 신은 듯 발끝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아지면서 발꿈치가 들어올려졌다. 발레의 워킹 동작으로 걸어가다가 몇 걸음 못 가 험한 길 때문에 자주 멈추곤 해야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길바닥이 푸석거리며 흙이 떨어져 내리자 여자의 발이 삐끗하며 다리가 휘청했다. 본능적으로 무엇이든 잡으려고 하던 한쪽 손이 허공에 활짝 펼쳐졌다. 그러자 여자의 몸도 공중에 뜨는 듯 했다가 이내 몇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 하는 자신의 비명이 고요한 숲속을 뒤흔들고서 다시 귓가에 울려왔을 때 여자는 축축한 땅 위에 누워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습기에 등과 허리가 젖어들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전해오는 통증으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슬리퍼를 놓치지 않고 한 손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여자는 그것들을 다른 쪽 손으로 쓰다듬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휘영청 달빛이 흘러내리면서 여자의 몸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10달을 채우고 나온 자식들이 태어난 날을 잊지 않고 30해 가까이 해마다 차렸던 생일상들. 그 상들을 눈앞에 그려보다가 여자는 3년 전에 세상을 뜬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떠올렸다. 이제 나도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받게 되었구나. 생일에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이 물렸는데 어머마 제대로 차려야 한다. 알았냐? 마치 장하게 벼슬이라도 한 얼굴로 번듯한 생일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여자는 못마땅했었다. 며느리에게는 딸 낳았다고 미역국도 못 먹게 하더니 자기 생일만은 유독 챙기던 시어머니의 심정을 여자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기도 했다. 이승에서 생일을 챙기듯 이제 저승에서 제삿날을 챙기고 있는 걸까. 음력 7월 16세 선망 부모의 업장 소멸과 극락 왕생을 빈다는 우란 분재가 이미 하루 지났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서 여자는 자신의 무심함에 혀를 찼다. 하늘 한가운데서 달은 여전히 맑고 순한 빛을 뿜어내며 여자의 몸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늦여름의 밤바람도 한몫하려는 듯 여자의 몸 위로 선들거리며 불어댔다. 그러자 한기를 느낀 몸이 움츠러져 여자는 일어나려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지만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불현듯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나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생멸의 법칙을 근위라서 어길 수 있겠는가. 여름이 끝나가는 자리에서 자신의 한 생에도 저물어 간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자는 그때까지도 손에 쥐고 있던 슬리퍼를 놓아버렸다. 툭 하며 바로 옆에서 그것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자의 귓가를 울리며 멀리서 아득히 들려오는 듯했다. 달빛으로 차오른 자신의 몸이 점점 부풀어 올라 만월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며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내어 보았다.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뚫고 어두운 숲을 사이에서
희미하게 울려놨다. Happy birthday to me. 문세희.